미국 대선이 심상치 않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는데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길 수 있을지 오늘 이승원 평론가하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승원입니다. 그 안 나오신 2주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져서요. 지난주에 전화 오는 게 아닐까? 갑자기 나오시라고 할 뻔했어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화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일단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는 되는 거죠. 그 전에 한 달 전쯤 나오셨을 때는 이 부통령으로 만약 바이든이 사퇴하고 받으면은 이게 후보가 될 수 있나 없나 뭐 그 전당대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 했던 것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런데 일단 바이든의 사퇴를 뭐 예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바이든 스스로가 본인이 사퇴할 거를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 운명이라는 게 뭐 계획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뭔가 연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이든의 그 이제 6월 27일 날 토론회 자폭한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 이겨서 지금 그만두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누군가가 예측했다라는 거는 저는 별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했잖아요. 우리가 한국 언론 중에서 최초로 바이든 사퇴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에 얘기했는데 대해서. 칼럼도 소개하고 그랬죠. 뉴욕타임즈 팟캐스트도 소개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봤어요. 왜냐면은 해리스가 이제 부통령의 어떤 존재감이 그렇게 막 강력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대체제가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바이든이 사퇴하더라도 그럼 누가 받을까? 약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 한 바이든의 어떤 TV 토론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그 물결이 몰아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일단 후원자들이, 미국은 정말 돈의 선거잖아요. 근데 후원자들이 돈을 다 안 내기 시작했고, 막 그 지원을, 이제 지지를 철회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가장 급한 게 돈이었는데, 일단 돈이 막혔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부터 해서 상하원 의원들 한 36명이 공개적으로 이제 압박을 했죠. 드랍하라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정말 오랜 친구로 여겼던 특히 이제 조지 클루니 같은 또 유명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설가에 쓰면서 했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 8월에 이제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8월인 게 이제 다음 달이죠? 그렇죠. 네. 네네. 7월 다 끝나가는군요, 벌써. 2주쯤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압박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바이든으로서는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건 역시 부통령을 했던 해리스 부통령밖에 없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정말 한 1, 2주 사이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맨날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게 역대급 재미없는 대선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전례 없이 재미있는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전에 전망하기로는 사실 카밀라 해리스는 존재감 없는 부통령, 노잼 정치인 이런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후보가 된다고 하니까 또 막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상황이 참 놀라운 게 원래 미국에서 부통령이라 함은 이제 대통령 대신 장례식장 가는 사람, 대통령 대신 어디 가서 연설 대독하는 사람, 축사. 네, 축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뒤지다까리 하고 이제 몸이 대통령이 하나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 부통령은 역할이 없기로도 유명하지만 없어야만 하는 지위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미국 정치에서 너무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약간 그림자처럼 있어야 되고 유사시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근데 역사상 이제 아들 부시 때 딕 체니 부통령처럼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한 그런 부통령은 별로 없었고. 사실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제 오바마 뒤에서 조용하게 좋은 형 역할을 했었어요. 그때 부통령을 하면서. 해리스 역시 이제 부통령을 하면서 스스로 존재감이 드러나지도 않은 걸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드러나지 않도록 어떤 그 수위 조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봐야 알겠죠. 네.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다는 거 잊어버린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바마의 어떤 부족한 면, 이제 정치적으로 경륜이나 특히 외교 쪽으로 오바마가 당시 부족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흑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제가 바이든이라는 든든한 이제 벽돌 같은 사람이었고 바이든의 당시 역할은 바보같이 좋은 형 역할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통령이란 자리가 원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의 존재감이 어떤지는 이제부터가 이제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지지율을 좀 말씀해 드릴까요? 네네네. 지금 지지율 말씀해 주세요. 현지 이제 22일부터 24일까지 한 3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26일 날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해리스가 45고 트럼프가 47.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바짝 따라 붙었어요. 박빙이네요. 초박빙. 네, 2% 포인트니까. 네. 그래서 이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숫자라서 큰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초박빙이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23일부터 25일까지 한 1,000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여기도 2% 포인트. 그리고 로이터랑 입소스 여기서 이제 공동 조사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1,000명 정도 등록 유권자를 역시 22일부터 23일까지 했는데 여기서 해리스가 44. 그리고 트럼프가 42였어요. 아, 요건 또 해리스가 앞섰네요. 물론 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보통 네. 이제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고 가장 최근 것들 보면은 정말 누가 이기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해리스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분들이 들으면 기분 좋을 소식이 네. 이제 그 대선 예언가라고 하죠. 아. 그 저희 예전에 이제 네, 방송에서 맞아요. 한번 했는데 네네. 그 앨런 리크트먼 아메리칸대 그 역사가 석좌 교수가 있어요. 네. 지난 1984년 이후 역대 그 10번의 대통령 중에서 9번을 마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한 번 틀린 것도 당시 2000년에 아들 부시랑 고어 그때는 이제 플로리다에서 재검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부정선거 논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고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제외하고 10차례 중에서 9차례 마친 이 족집게 교수님이 이번에 해리스다라고 며칠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감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델이 있잖아요. 네, 스스로 개발한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역사학과 석좌 교수인데 본인이 이 정치 쪽에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하나의 툴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13개의 열쇠라고 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지금 뭐 집권 여당의 후보가 13개 중에 8개 이상 포함되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13개의 열쇠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집권당의 의지, 그 후보의 현직 여부, 뭐 제3후보의 여부, 외교 군사 성공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 지표 이런 것들 봤더니 해리스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한 거고 8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발표한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아마 언론의 리크먼 교수한테 전화를 했겠죠. 이번에 또 누가 됩니까? 왜냐면 해리스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일단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고 다음 달에 이제 13개 이 모델로 예측한 본인의 어떤 예측치를 공개할 거로 하니까요. 공개되면 제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선거 돈 선거라고 그랬는데 후원금 상황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호감도는 해리스가 높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요? 호감도가 네. 최근에 해리스가 확 올라갔고요. 왜냐면 그전엔 사실 큰 그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했다가 최근에는 40% 이상으로 한 7%포인트 올라갔고요. 트럼프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호감도는 지금 해리스가 더 높은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그래서 43대 35. 35. 저 수치가 해리스가 원래 30%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포인트가 상승했네요. 43으로. 그리고 트럼프는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근데 호감도가 원래 선행 지표 아니에요? 지지율 그렇죠. 나오기 전에. 네.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한 다음에 나중에 그래 찍자. 그렇죠,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인지도랑 호감도랑 좀 다르긴 한데 호감도가 있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로열 계층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 좀 마음에 들어 찍어주고 싶어. 혹은 저 사람 너무 싫어. 이제 비호감 때문에 A가 아니라 B를 뽑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A가 싫어서 B를 뽑았지 B가 좋아서는 아니었어. 이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어쨌든 후원금, 이 돈의 흐름이라는 건 결국은 인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인지도이기도 하고 후원금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바이든 사퇴하고 딱 일주일 동안 2억 달러, 일주일 동안 이게 2,7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와, 일주일 동안. 네네. 엄청나네. 진짜. 그래서 새로 이제 이게 거액 큰 손들도 있지만 소액 기부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풋불이 뭐 우리나라 그렇죠. 돈으로 뭐 10,000원씩 네네네. 한다던가 거기 이제 1불 10달러 뭐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 표는 한 사람당 하나니까. 그래서 소액 기부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주일 사이에 어쨌든 2억 달러, 2,7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고 새로 후원에 동참한 사람만 17만 명이 된다고 해요. 이 캠프 측에 따르면. 엄청나게 들어왔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66%가 새로운 후원자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던 사람들, 뭐 여성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젊은 여성들은 이제 해리스를 엄청나게 지지하거든요. 네네. 요즘 최근에 뭐 밈 같은 거 보더라도 젊은 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특히 여성. 왜냐면 여성의 인권이나 뭐 낙태권 이런 거에 대해서 해리스가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 여성으로부터 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흑인들이나 이쪽 이제 유색인종들로부터 인기가 있는데 36시간 동안 1억 달러 모였고 일주일 동안 2억 달러 모였고 17만 명이 동참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네 이쪽이 돌풍이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은 만약에 후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밋밋한 어떤 통합적인 좋은 정치인 뭐 이렇게 느껴졌다면 해리스는 정체성이 워낙 명확해서 명확하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네. 성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충성 지지자들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더 생길 그래서 17만 명이 새로 동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전에는 그냥 뭐 공화당 찍기 뭐 하니까 트럼프 찍기 뭐 하니까 바이든을 찍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해리스 나 찍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만 보더라도 해리스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 그리고 기부 액수 후원자들 그 여러 가지 수치들이 굉장히 해리스한테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마 해리스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죠?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인도 출신 엄마 그리고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 네. 그래서 이제 인종이 뭐 아프리카계라고 하고 뭐 아시아계 흑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이민 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살았죠. 그래서 정확히는 실리콘밸리 인근에 있는 오클랜드 출신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흑인 대학, 하워드대 명문 대학인데 이제 흑인들 가는 그 대학에서 정치학하고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 많이 하는 거죠. 뭐 정치학이나 역사학 같은 거 배우다가 대학원에는 로스쿨 가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된다거나 이런 식인데 역시 캘리포니아 로스쿨 거쳐서 90년에 캘리포니아주 그 엘러미다라는 카운티의 지방 검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죠. 그 이후에 2004년에 그러니까 딱 20년 전에 흑인 여성으로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장에 올랐고요. 2011년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여기 이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같이 하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 흑인 여성으로서 승승장구한 그런 케이스고 그러다가 이제 상원 의원을 하다가 부통령으로 딱 지명받아서 네. 예, 부통령이 된 거죠. 그럼 뭐 유색인종이긴 하지만 굉장히 승승장구한 굉장히 실력 있는 초엘리트네요. 맞아요, 정말 초아 엘리트예요. 네. 법조인이고 뭐 상원의원으로 이제 들어왔던 이 정치인이고. 네, 정치 2017년에 이제 캘리포니아 대표하는 상원 의원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뭐 정치 경력은 짧지만 그 전에 검사, 법조인 그 이력들이 상당하고 그때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의원으로 됐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이 쌓아온 업적은 상당한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뭐 많이 알려진 인물은 사실 아니었고 그렇죠. 그냥 부통령인가 보다 뭐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면 굉장히 단단하게 본인의 그 커리어를 가지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처음에는 바이든이 부통령 지명할 때 그때 2020년 대선이죠. 네네네. 부통령 지명할 때 연세가 많으신 분이 대통령을 하시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어떤 건강상의 네. 문제가 생기면은 네. 젊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백업할 수 있게 내지는 본인의 이미지를 이렇게 좀 백인 남성을 희석시키는 여러 가지 네. 코드가 그런 좋았죠. 코드라고 생각했었죠.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부통령 하면서 이제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네. 이제 다시 발견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부통령 할 때뿐만 아니라 그때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바이든의 경쟁자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 경선 주자로 나왔던 네. 거죠. 근데 초반에 예비선거 당시 이제 초반에 드랍했어요. 네, 그때 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인기 있는 상원 의원일 수는 있으나 전국적인 인지도나 대중적인 어떤 지지도 이런 거는 많이 이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도 별로 없었고 드랍하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 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선거하기 너무 힘들다. 엄청 솔직하게 네, 얘기했네요. 네,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이제 돈 선거라는 게 뭐 자타공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어쨌든 왜 대통령 선거에 저 사람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부통령으로 되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또 한 번 변신을 하게 된 그런 네. 상황이죠. 네. 그래서 궁금하네요. 이분의 정책은 도대체 뭘까?
트럼프는 뭐 중국의 관세를 세게 매기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사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책이란 바이든 행정부니까 사실은 바이든과 해리스가 같은 묶음으로 가는 거라서 뭔가 좀 분리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책을 보면 해리스의 정책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혹은 그 전에 상원 의원을 했기 때문에 했던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포린 팔라시였나? 아마 포린 팔라시였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중국에 대한 입장은 어떻고 뭐 그러니까 뭐 인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뭔가 퍼즐 맞추듯이 이제 전현직 뭐 그 해리스 근처에 있었던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조각 모음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뭐 여성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로서 굉장히 그 열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전부터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을 했어요. 바이든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과 굉장히 그 바이든과 그런 점에 대해서 유사한데 뭐 중국 그 위구르 뭐 신장 이쪽이나 뭐 인도 뭐 모디 총리도 사실은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야당 인사나 이런 쪽에 대해서.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이든이 사우디 그 왕자 엄청나게 인권 문제 막 욕하다가 결국 인플레이션 뭐 석유가 완잡히고 막 이러니까 날라갔잖아요. 직접.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도 이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어쨌든 뼛속까지 인권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사람이다라는 게 있고 이제 이게 계속 트럼프와 좀 대비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노동자 중심. 어쨌든 이제 노동자 중산층 뭐 이런 중심, 뭐 부자편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친환경, 그러니까 기업을 하더라도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건 트럼프하고 아주 대비되겠네요.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제 본인이 상원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이미 관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당신이 매기는 그 관세, 뭐 중국과 싸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매기는 관세가 결국은 국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그러면은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간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동맹에 대해서는 바이든과 거의 유사합니다. 뭐 나토든 뭐든 이제 기본적인 미국의 워싱턴 정치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동맹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유사하고. 그럼 트럼프는 뭐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네. 뭐 이렇게 화끈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뭐 우리나라한테도 뭐 좀 알아서 그 저기 주한미군 돈 내가지고 돈 좀 내지 좀 뭐 운영 이런 좀 해달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이나 이제 대외 정책은 사실은 바이든 정책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립주의적이지 않고 그래 동맹 우선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사실은 이제 워딩들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기본 입장은 유사한 거잖아요. 뭐 잠정적으로 휴전을 해서 뭐 최소한 음식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식량이라도 그 가자 지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지원을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이중잣대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프로테스트를 하고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바이든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그 인권 문제를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또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수위가 조금 헷갈려요. 네. 그래서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 혼자 해봤는데 어쨌든 바이든보다 조금 더 비판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인권 문제를 좀 얘기했던 것 같고 뭐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뭐 그건 똑같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그래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아직 이제 해리스가 사실상 이제 대권 후보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리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크렘린궁을 대변한다고 하는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뭐 원숭이에 비교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진짜요? 네네. 그 다른 나라 대통령 후보를 네, 정확한 어디 기억이 안 나는. 원숭이라고? 핵 버튼을 갖고 있는 해리스는 뭐 무슨 원숭이보다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오바마가 그 대통령 뭐 하고 할 때도 미국 내 정말 우파적인 사람들이 뭐 원숭이에 비교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 관영 매체 쪽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굉장히 저질적인 표현이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러시아의 생각이 사실은 비슷한 게 아닐까? 왜냐면 같이 가니까 의견이. 그래서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반도 정책은 어때요? 우리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한반도 정책은 트럼프는 김정은 만나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이좋게 그런 셈이죠. 지냈고 네.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예전에 그랬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항상 레버리지였죠. 주한미군을 두고 레버리지를 삼아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IRA 법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뭐 보조금, 세제 혜택 이런 것들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공장 짓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IRA 법안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IRA를 뭐 없애버리겠다는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의회 인준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앨 수는 없지만 이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같은 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 완성차만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 관세만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보편 관세 붙인다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는 다 반대하는 입장인 거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트럼프는 아마 이제 방위비 분담금 압박하는 건 기본이고 예전처럼 그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여기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알파 요구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본다면 뭐 바이든의 행정부가 꼭 좋고 유리하다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잘 활용 요리해 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차악이냐 최악이냐 뭐 이런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바이든보다 우리나라 상황에 봤을 때 이게 거기 뭐 금리 문제가 우리나라 금리 영향을 미치고 이제 경제 분야, 뭐 산업 분야, 특히 이제 무역 그리고 안보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바이든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일이 별로 있을까? 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하나 봤을 때. 그래서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 통일부 장관했던 김현철 지금 교수님이신가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전혀 근거가 없다. 트럼프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러시아와 손 잡았고 이제 미국은 당연히 못 믿을 사람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2019년 하노이 실패 이후에 뭐 김현철 전 장관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푸틴하고 손잡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묘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러시아랑 북한과 중국이 한 편이고 이제 한미 이렇게 한 편이 되는데 트럼프라는 돌출적인 인간이 되면 이게 함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좀 헷갈리는 상황. 그래서 뭐 러시아를 꼬셔서 어떻게 북한을 나오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고 하여튼 어떤지 잘 그거는 이제 좀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그 주변 인물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변 인물들은 트럼프한테 밉보일까봐 함부로 얘기를 또 안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냥 바로바로 잘라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후보가 할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서 굉장히 애둘러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아주 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트럼프는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것을 두고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북 화해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지는 남북 정확하지 않다. 화해는 안 될 거고요. 안 지금 될 윤석열 정부가 있는 한 북미 대화도 네, 통미봉남이 되겠죠. 네, 네. 미국하고만 오히려? 통하고 이제 남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그거는 이제 당연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되더라도 누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북한이란 단어 거의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해리스가 되면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놔두는 똑같이. 상황이 되고. 예. 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되면 김정은과 한 번 정도는 사적으로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적으로라도. 뭐 맥주 한잔 하자, 뭐 햄버거 먹자 이 정도.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시간이 되나요? 최근에 무슨 뭐 국채가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고 미국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큰일이 있었죠. 도대체 큰일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벌어지고 큰일이 있는지 있었어. 네, 뭐예요? 발단은 이거죠. 어떤?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인데 금기를 깨고 연준은 9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 후보나 정신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한 적은 없는데 우리 영역이 항상 고용률이 어떻고 네네.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꺼지면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가 너무 타오르면은 금리 인상하는 건데 기준금리 높게 지금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5.5%로. 근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큰 게 하나 터진 거죠. 지난주에. 네, 허드슨 베이 캐피탈이라는 데서 네. 꽤 그래도 이제 평판이 있는 투자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루비니 교수라고 있어요. 아, 누리엘 네네네. 루비니라고 들어보신 적 네네. 있어요? 뭐 네, 둠 맨날 미스터 루비니. 둠으로 네네. 해서 막 경기 안 좋아진다 이런 아. 얘기 많이 하다 보니 이분이 참여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리포트로. 근데 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국채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네, 미국 정부가. 지금 정부가?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조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작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분들이 제시한 그래프인데 그 왼쪽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국채 발행량이에요. 저기 국채 발행량이 전체 시장에서 얼마나 되는지 이제 보여주는 건데 쭉 그래프를 보면 저 밑에 2008년 여기가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네. 그리고 2020년 코로나잖아요. 두 시기에는 돈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돈을 네, 많이 네. 풀어야 되잖아요. 네, 네. 위기니까. 그래서 국채 발행 엄청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2023년, 4년 요때 확 올라가잖아요.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코로나도 끝났는데. 그렇죠. 코로나도 끝났는데. 그리고 경기가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높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쪼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연준은. 근데 정부가 돈을 풀고 있다. 대선 전에 돈을 풀고 있는 거다. 이건 분명히 그런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미국 경기가 좋다고 바이든이 계속 네, 얘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네. 미국 경기 좋고 우리 고용도 좋고 너무 좋아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게 다 저것 때문이다. 돈 너무 풀어서. 사실 저것 때문이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FRB 연준이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았어야 되는데 거꾸로 정부에서 돈을 푸니까 네네. 이게 지금 오히려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돈 풀어서 된 거다. 요거 한 가지 얘기하고 근데 더 큰 걸 하나 얘기했어요. 더 큰 건 뭐예요? 더 큰 게 뭐냐면 돈을 푸는데 안 푼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문제네요. 그게 뭐냐면 조작, 네. 단기 국채를 계속 발행했다는 거예요. 단기 국채는 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뭐 1년 미만의 국채예요. 근데 보통 이제 미국 국채 얘기할 때 우리는 3년물이나 10년물을 얘기해요. 많이 들어봤을 네, 거예요. 네. 3년 미국 뭐 트레저리 뭐 본드 그래가지고 뭐 재무부 발행 채권 뭐 그러면 그 금리가 얼마다 가지고 시장에서 네, 계속 네. 보거든요. 근데 그건 발행을 안 하고 해도 되는데 단기 국채를 너무 발행을 하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국채를 막 발행하면은 그 국채 금리가 올라요. 왜냐하면 매수자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매수자들은 더 높은 높은 금리를 받고 이자 예금할 때 이자 많이 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 단기 국채 금리가 막 오르는 거예요. 장기는 발행을 오히려 안 하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시장 금리가 낮구나.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장기 국채 금리를 가지고 기준을. 벤치마크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 빌려주고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높게 가져가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스터리가 뭐였냐면 왜 장기 국채 금리는 이렇게 계속 낮아? 우리가 돈 쪼이려고 막 이 기준금리 막 올리는데 왜 쟤는 안 올라? 이랬는데 그게 사실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정부가 조작한 거다.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더 재밌는 게 이 연구진 중에 네. 트럼프의 측근의 자문이 있어요. 문우신이라고 트럼프 정부 네네. 때 재무장관 하던 그쵸, 네. 이분의 자문역을 하던 연구진들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정치적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는 거죠. 하필이면 트럼프 진영 언저리에 있는 분이 보고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뭐 왜곡됐다라고 또 이제 바이든에서 반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니 옐런, 바이든이 네, 네. 직접 하진 않고 재무장관인 제니 옐런이 바로 반격에 나섰죠. 그래서 우리는 저거 잘못된 거다? 아니 공무원스럽게 발언했어요. 우리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 단기 국채 발행 시기를 조절을 했고 양도 다 위원회 승인받아서 한 거고 그러니까 저건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했던 얘기는 아니네요. 하긴 한 거네. 한 거예요. 네, 그럼 네. 그건 벌어진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해석이 지금 해석을 놓고 막 싸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트럼프가 미국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연준은 원래 9월, 11월에 두 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금리를 인상하고 안 하고 간에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리포트를 낸 셈이에요. 시장에서는 다 투자자들이 미국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미국 금리만 인하하면 우리도 금리 인하할 거야. 그리고 그 금리 인하하면은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집 살려는 분들 더 싸게 대출 받아, 뭐 주식 투자하려는 분들도 더
이 높은 네. 이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뭐 자동차 사는 분들도 더 싸게 캐피탈에서 론 받아가지고 자동차 사고 이게 그렇죠. 다들 기대하고 있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브레이크 건 거죠. 아. 같은 트럼프의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딱 이렇게 확증을 해준 거예요. 지금 논란이 심각하고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해서 대통령 자기가 된 다음에 자기가 돼가지고 이제 좌지우지하려나 보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런 의미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계속 딥스테이트 얘기를 아, 하잖아요. 네네. 딥스테이트의 월가도 있고 이런 바이든 행정부 이런 데도 있는데 이 재무부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선출되지 재무부, 않은 FRB 공무원들. 이런 데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잘 됐다는 그 수치를 다 조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시작할 앞으로 수 또 어떻게 있어요. 될지.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그 말씀하시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공무원을 아무 때나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딥스테이트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트럼프가 선출은 내가 됐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우리나라는 재정 기재부에서 다 한다 뭐 이런 것처럼 거기도 이제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뭐 공무원들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계속 파이어 할 거야 뭐 이러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있어요. 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럼 굉장히 좀 불안해지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무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네. 자기가 이준석 의원이 전에 뭐 이렇게 당직자 뽑는데 뭐 아. 대변인 시험 봐서 뽑겠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적이 나네. 갑자기 네. 미국판 공정론 이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건 아니고 트럼프가 자기 4년 동안 공무원들한테 뭔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딥스테이트한테 당했다. 네, 당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했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걔네들한테 설득당한 거를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 되게 억울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들만 해고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역공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성역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렇죠. 항상 네네. 그냥 중립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너무 재미없는 노잼이라서 문제지만 자기 일 한다고 생각했지 우리가 어디 편향돼 있거나 뭘 조작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네. FRB 연준도 전혀 그럴 것 같은 이미지가 아니고 아니죠. 재무부도 사실 그래요. 미국에서 국채 발행하는 거야 뭐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뭐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든 경제 이슈가 다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진짜 결국은 정치가 그렇겠네요. 경제고 경제가 정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고 우리나라도 뭐 한국은행 조인트 까고 맨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금리에 대한 이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건전재정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치적 의미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해리스가 되느냐 그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은 다시 한번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네. 우리 문어님. 이분은 무슨 문어? 리트먼 문어죠? 네, 리트먼 문어 교수님. 박사. 네, 문어 석사 교수. 교수님이 네. 해리스의 당선을 예측한 것 같다. 예측했고 이제 다음 달에 정확하게 내가 왜 이 사람이 된다고 했는지 보여줄게 내 통계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배우고 마치겠습니다.